도심 속 근대식 건축물. 전주의 근대 건축이 들어선 과정은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전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제의 침략입니다. 특히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들이 전주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초기 일본인들은 주로 전주 부성의 서문 밖, 현재의 다가동 근처 전주 천변에 정착했습니다. 일본은 호남 평야에 쌀을 수탈하기 위해 1907년에 양곡 수송을 목적으로 전군 과도를 개설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주 부성 서쪽 일부가 강제 철거되었습니다. 이어 1911년에는 남문을 제외한 동문 주변도 철거되면서 전주 부성의 자취는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성 밖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서문 근처에서 행상을 하던 일본인들이 다가동과 중앙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근대 건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34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시구 개정이 이루어졌고 전주는 격자형 도시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문 일대의 상권을 장악하며 전주 시내 최대의 경제적 중심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해방되던 1945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건축 문화는 이 시기에 기독교와 일본, 그리고 중국 문화가 혼재된 독특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화산동 일대에는 신흥학교,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등 기독교 건축물과 선교사 거주지가 자리 잡았고 다가동과 중앙동에는 일본인들의 주거지와 상업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한옥마을에는 당시 일본인들이 건축한 주거용 건물이나 관사 등이 들어서면서 일본식 주거 건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동 일부 지역에는 중국인들에 의해 근대 건축물도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 중에는 현재 등록 문화유산,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교육시설로는 전주의 근대 교육의 상징인 전주 신흥학교와 풍남초등학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중에서는 전동성당과 그 부속 건물인 전동성당 사제관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는 구 전라북도청과 박다옥, 그리고 구 중국인 포목상점, 구 조선금융조합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전주가 근대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던 시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의료시설로는 구 예수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초기 기독교 선교와 의료 활동이 결합된 사례로 근대 전주의 의료 발전을 상징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산업시설로는 청웅제지가 있는데 이는 전주의 근대 산업화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중에는 구 한국은행 관사, 학인당, 남장로교 선교사 사택, 그리고 자무회관이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근대 전주의 주거 문화와 선교 활동의 흔적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가운데 전동성당과 중국인 포목 상점거리, 박다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주교 역사와 근대 건축의 상징 전동성당. 전주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전동성당은 도심 속 근대 문화 유산으로 대표적인 곳입니다. 천주교, 순교 역사의 상징이자 전주 근대화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인데요. 지금도 전동성당은 종교적 행사를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전동성당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에 위치한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당입니다. 종교적 건축물을 넘어 깊은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지요.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1981년에 대한민국 사적 제28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근대적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동시에 한국 천주교의 순교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 순교자들의 신앙과 희생을 기리는 성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을 사용했던 풍남문박 장시터. 이곳은 1791년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가 순교한 장소입니다. 당시 전라도 진산군에 살던 천주교 교도인 이들이 유교식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 바로 진산 사건인데요. 다시 말해 조선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로 불리는 신해 박해의 현장입니다. 이후 1801년 신유 박해에서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 동료들이 이곳에서 능지처참과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이 땅 위에 성당이 세워졌다는 점은 전동성당이 단순한 예배 처소를 넘어 신앙의 증거이자 요람으로 자리 잡았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대식 건축물로서의 전동성당을 건축적인 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당 정면을 보면 벽돌로 장식된 아치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이를 아키볼트라고 합니다. 정면 중앙에는 웅장한 고탑과 좌우 계단탑이 있으며 고탑 아래에는 종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탑 밑에는 성당의 미적 정점을 이루는 장미창이 빛나고 있죠. 또 전동성당의 내부는 붉은 벽돌띠가 성당 내부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이 벽돌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제공합니다. 아치가 채광창이 있는 벽에서 멈추고 붉은 벽돌로 기둥머리까지 연결되는 방식은 전통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독창적인 변화를 주어 전동성당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내부는 수직성과 수평성이 균형을 이루며 탁월한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또 전동성당의 건축 과정 역시 흥미로운데요. 1908년 프랑스인 보드네 신부가 성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설계는 명동성당의 건축 경험이 있던 푸아넬 신부가 맡았습니다. 재정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와 인근 지역 신자들의 헌신 덕분에 1914년
외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주춧돌은 전주성의 성벽돌로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돌로 추정됩니다. 목재는 전주시에 위치한 순교지 중 하나인 치명자산의 나무를, 벽돌은 당시 현장에 참여한 중국인 기술자들이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17년간의 추가 공사를 통해 1931년에 성당을 완공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성당의 건축은 1908년에 시작되어 1931년 완공되었는데 무려 착공 23년 만에 완성된 것이지요. 현재 전동성당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종교적 신앙의 중심지로서 지금도 미사가 이루어지는 현역 종교시설입니다. 관광객들의 방문과 성당의 종교적 행사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미사나 성당 행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어 관광객들이 지정된 시간 내에 성당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동성당은 전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역사와 신앙 그리고 문화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장소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기류의 상징 차이나 거리. 지금의 전동성당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중국에서 온 화교 건축 기술자들입니다. 먼저 화교란 본국을 떠나 해외로 이주하여 현지에 정착,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국의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 등에서 유기적인 연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인 또는 그 자손을 말합니다. 화교들이 전주의 터를 잡은 것은 전주의 건축, 토목 현장에 투입된 중국인 목수나 기화공 등 기능공이었습니다. 전동성당을 건축하는데 중국 소주와 상해 지역에서 온 100여 명의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성당 건축에는 5명의 목수와 100명의 석공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현장에서 가마를 설치하고 65만 장의 벽돌을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비단 상인, 요리점, 벽돌공 등 다양한 중국인 상인들이 서문 밖에 마을을 형성하며 100여 호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전동성당을 짓기 위해 온 중국인 기술자들은 전주의 완산구 중앙동과 다가동이 만나는 길목에 모여 살았지요. 지금도 남아있는 다가동구 중국인 포목 상점은 전동성당 건축에 참여했던 중국인 건축 기술자들이 지은 1920년대에 건축된 단층 건물로 전주에 정착한 중국 화교들의 기술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형태는 중국 상해의 전통적인 비단상가를 본떠 설계되었습니다. 2명의 중국인이 함께 운영을 시작해 소규모 점포를 통합했고 주로 비단을 취급하는 상점으로 명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전주의 상업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화교들의 경제 활동과 삶의 터전이 되었지요. 전주는 화교들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 기간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괜찮았기 때문이죠. 또 따뜻한 기후와 온후한 민심으로 화교들의 전주 유입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관동군은 중국을 떠나는 화교들의 가족, 동행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화교 정착 초기에는 아이들의 수가 적었지만 화교 사회가 발전하며 아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에 설립한 화교서당은 1946년부터 전주 화교 소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1960년대에는 교사 4명, 재학생이 120명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1970년 전후에도 포목집, 요리집을 운영하던 초기 화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다가동 일대에 화교 음식점 등 화교 상점이 성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폐개혁, 토지 소유 제한, 사업자의 각종 제한 등 여러 차례 이어진 화교 경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규제와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화교들이 대만과 미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가동에는 소수의 화교 음식점이 남아 차이나타운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포목 상점은 근대기 화교의 유입과 전주 화교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서양식 근대 건축과 중국 건축의 고전적 요소가 합쳐져 있기에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05년 6월 18일 국가유산청이 이 건물을 등록문화재 제174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살리기 위해 전주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 거리, 영화의 거리, 동문 문화거리, 공구의 거리, 청소년 거리, 기린로 전자상가 거리, 국립무형유산원, 앞 특색거리, 전주 부성 골목길,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전라가명 테마거리, 아중호수 산책길 등 13곳의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차이나거리가 바로 중국인 포목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거리를 말합니다. 1996년 3월 전주시와 중국 소주시의 자매 결연을 기념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에 조성된 약 250m 길이의 거리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중국 소주시에서 기증한 소주가라고 쓰여진 중국 전통적인 문 형식의 기념 구조물인 페루가 차이나 거리의 입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전주의 부채 무늬를 형상화하고 소주시 용의 움직이는 형태를 바닥의 마감 재료인 화강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용을 형상화한 조형물 아래 청사초롱의 가로등이 조화롭게 서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전주시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요. 그러나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관광객들의 유치나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리는 전동성당의 건립과 연결해 중국에서 이주해온 화교의 유입과 생활상, 그들의 건축 기술을 통한 국제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박다옥. 전주 중앙동에는 전주에 들어온 최초의 대형 일식집 박다옥이라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전주 번화가와 상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전주 중앙동은 일본인 상권이 장악한 최대 번화가였습니다.
이곳에는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 일식집으로 알려진 박다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박다옥이란 일본어로 하카타야라고 읽습니다. 1929년에 건축된 박다옥은 당시로서는 드문 3층 건물로 콘크리트 블록 구조의 정면 상부에 박공벽 모양의 장식을 갖춘 근대 건축물입니다. 박다옥은 하카타 계열의 식당으로 당시 대중탕 호텔과 함께 성업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박다옥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세 개 층 모두를 음식점으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변 상권과 건물의 규모를 고려할 때 박다옥은 전주에서 일본 상권의 크기와 경제적 위상을 상상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당시 전주 중앙동은 이미 전주의 최대 일본인 상점가였습니다. 전북도청과 우체국 같은 주요 관공서가 위치했으며 주변에는 금융기관, 요리집, 술집, 시계점, 양복점, 양품점, 가구점 등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박다옥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소유주와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 박다옥은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남선수력전기 주식회사로 용도가 바뀌었고 전기회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건물 정면 중앙 상부에 박공면에 번개 모양 장식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43년에는 조선전기 주식회사로 다시 소유주가 바뀝니다. 해방 이후에도 건물의 소유주는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삼품산업, 한국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되다가 1995년에는 완산새마을금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내부와 외관에도 여러 변형이 가해졌습니다. 원래 마루였던 2층과 3층의 바닥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교체되었고 함석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전층이 건물 소유주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여러 상점에 임대되면서 내부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2층에는 다방이 들어서며 이 공간은 1960년대 전주의 시인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문학과 예술이 교류되는 문화적 공간으로 전주의 문화적 발전에도 기여했을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전주의 상권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전주의 경제 중심지였던 중앙동 상권은 점차 쇠퇴하고 전주 객사 뒤쪽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박다옥이 위치했던 중앙동 근처는 현재 웨딩거리라는 이름으로 특화된 상권으로 변모했는데요. 이는 전주의 근대적 상권이 형성된 초기부터 이 지역이 양복점, 금은방, 시계점으로 유명했던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가 현대적 소비와 결합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박다옥 건물은 전주의 근대사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등록문화재 제1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전주의 도시화 과정과 경제적, 문화적 역사를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박다옥을 통해 전주의 근대적 상권의 형성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